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새벽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기습적으로 감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한 것을 포함해 동남북 3개 주요 도시와 국경지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규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침공 직전인 이날 오전 5시경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한 뒤 연설에서 러시아의 움직임에 왜곡이 간섭하면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럽 정상들은 3차 세계대전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 안보를 보장해주겠다던 미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철군을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첨단 제품 및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와 러시아 대형 은행의 대외거래 차단과 같은 제재 내용을 구체화해 러시아의 경제 및 국제 경쟁력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독일에 미군 7,000명의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유럽에 이미 배치된 미군군과 지상군의 동유럽 배치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는 미군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싸우러 유럽에 가는 게 아니라 나토 동맹을 방어하러 가는 것이라며 미군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와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며 핵을 포기시키더니 정작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할 때 나토 동맹만을 방어하며 우크라이나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은 다른 동맹국들의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있죠. 미국이 24일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포괄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도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제재에 화웨이에 적용했던 제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사용됐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번 제재 기술 대상에는 반도체, 통신, 정보 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 포함됐는데요.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생산에는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대부분 들어가는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생산하는 반도체 제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먼저 반도체 제재를 시작한다고 밝혔죠. 한편 일본 외무성 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 등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러시아가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짓누르는 것을 용인할 경우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가 생길 것이라는 경고인데요. 무력을 앞세워 우크라이나 주권을 억누르고 영토를 뺏으려는 러시아를 국제사회가 이대로 용인할 경우 중국도 대만 해협에서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에서 일어났지만 이런 현상 변경을 인정하면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힘을 사용한 현상 변경이 아니라 외교를 통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러시아 침공에 아시아에 끼칠 영향을 걱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작년 10월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이 일본 열도를 통과했지만 일본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NHK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오전 8시쯤 중국 해군 미사일 구축함 등 5척과 러시아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등 5척을 홋카이도 근처 해상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함정들은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스가루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항해한 것으로 알려졌죠. 따라서 일본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정세가 심각해지자 자신들의 안보가 걱정되니 아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이 동북아의 최전선이라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다르다며 한국이 침공을 받는 것은 어려우며 만약에 침공을 받더라도 우크라이나와 다르게 미국이 지금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습니다만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먼저 한국은 60년간 한미동맹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는 무기가 없었지만 한국에는 엄청난 무기들이 있고 그러한 무기를 유럽 등 전 세계로 수출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태도를 보면 마치 한국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인데요. 갑자기 연평도 사건을 예로 들며 한국군이 너무 약하다는 평가를 할 뿐더러 한국은 왜 북한을 치지 않냐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모습을 보면 러시아 사태에 맞물려 북한이 한국에 도발을 하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현재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하다며 러시아의 움직임에 따라 한국의 안보가 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이 한국을 걱정할 입장이 아니라는 견해인데요. 한편 현재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에 반도체 제재를 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의 제재는 러시아에 타격을 입히는 반면 일본의 제재는 러시아에 아무런 타격도 입히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한국의 요소수 사태 당시 러시아는 한국의 요소수 공급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한국 반도체 분야 기술력 및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현지에서는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제재는 타국의 제재에 비해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반도체 공장에서는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일본 기옥시아가 함께 운영하는 낸드 플래시 공장이 원재료 오염 문제로 가동을 멈춘 것인데요. 전 세계 낸드 플래시 1분기 공급량의 8%에 해당하는 생산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경쟁 기업들은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웨스턴 디지털과 기옥시아의 공백으로 점유율을 더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웨스턴 디지털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옥시아와 합작해 설립한 일본 요카이치, 기타카미 생산시설 두 곳에서 낸드 플래시 원재료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오염된 원재료와 정상 가동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6.5엑사바이트 규모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산 중단에 따른 공급 차질로 낸드 플래시 가격 전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기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각각 19.3%, 13.2%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당초 올해 2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의 5에서 10% 하락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산 감소를 계기로 오히려 5에서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 아니라 세계 반도체 업황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던 모건 스탠리의 태도가 최근 확연하게 달라졌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지난 7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인터넷 기술주의 겨울 폭풍이 지나가면 아시아의 일부 반도체 기업이 선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등이 가장 선호되는 종목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기업 모두 파운드리 부문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데다 해당 업종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 반도체 시장은 암울한 상황입니다. 80년 역사의 일본 대기업 도시바가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 지 오래기 때문인데요. 화근이 된 미국 원전 자회사는 물론이고 반도체 사업의 지분도 팔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이젠 추가로 팔 우량 물건마저 바닥나면서 은행에 다시 읍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시바가 사실상 그룹 해체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수백 개에 이르는 자회사들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시바는 기업 분할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회사들을 매각해 분할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할은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생존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절박함에서 결정되는데요. 언론들은 1875년 창업의 명문 기업이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되는 것, 폭넓은 사업 분야에서 약 30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도시바 같은 대기업이 분할되는 것은 일본에서 처음 등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영국계 사모펀드인 CVC 캐피털 파트너스가 도시바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 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도시바에서 떨어져 나온 낸드 업체 키옥시아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도시바 인수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현재 일본을 대표하던 반도체 기업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을 걱정하기 전 자신들을 걱정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로 어제 러시아가 군대를 축소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소 안정 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 철군 주장은 허위라며 언제라도 침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현재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일본이 끼어들자 러시아가 오히려 일본을 무시하고 한국 편에 서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숄츠 독일 총리는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전쟁을 원하느냐라고 자문한 뒤 당연히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협상안을 내놓은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숄츠 총리는 일부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은 좋은 신호다. 우리는 더 좋은 소식이 뒤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고위 당국자는 16일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훈련하던 병력이 복귀했다는 러시아 발표는 거짓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러시아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병력을 7,000명 늘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나토 사무총장도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철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로서 우리는 현지에서 어떤 축소 신호도 보지 못했다. 군대나 장비 철수는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주변 병력을 철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증강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CNN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접경지에 배치된 러시아군은 최근 며칠 새 지상군 12만 6천 명을 포함해 14만 8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미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한편 앤소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러시아가 밝힌 것과 실제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철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침공에 선봉에 설 군대가 접경지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 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원래 주둔하던 것보다 53개 늘어난 87개의 대대 전술단이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상시 대기 중입니다. 대대 전술단은 800명에서 1000명으로 구성되는 러시아의 부대 편성 단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 판단은 서방과 일치하지만 전면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방과 입장이 다른데요. 보고서는 러시아의 목표가 경제 압박과 에너지 관련 전술, 사이버 공격을 통한 우크라이나 내부 불안정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은행 등 수십 곳의 주요 기관 홈페이지가 최근 며칠 새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킹 주체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를 비난했죠. 이처럼 국제정세가 일촉즉발인 가운데 갑자기 일본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의 독자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의 독자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러시아의 침공이 발생했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을 포함해 실제로 일어난 상황에 따라 국제사회와 연계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관해 독자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제재 방안에는 푸틴 대통령과 관련된 자산을 동결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여행 제한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일본의 제재에 흔들릴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위협을 가해도 러시아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일본의 제재 발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죠. 러시아의 일본의 대응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일본의 강력한 제재 발표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 현재 한일 갈등 국면을 보더니 갑자기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쟁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문제를 강조하며 갈등 관계에 있는 한국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러시아 매체는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도광산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사도광산과 관련된 한국 측의 반응을 이해한다며 일본은 분명히 한국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인류의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 일관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식민지 영토에서 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을 강제 노역시킨 역사적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러시아는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위원회의 비정치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도광산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입장은 사도광산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다수의 조선인이 동원돼 가혹한 노역을 강요받은 현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가 한국 편을 들고 나서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지금까지 계속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로 정상회담을 하지 않더니 이제는 갑자기 한일 양자회담을 개최하자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산케이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맞춰 한일 양자회담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첫 전화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 냉정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고 한국 측과도 성실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열린 G7 회의 당시까지만 해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정식 회담을 피했고 이후 미국, 호주, 인도, 유럽 등의 장관들과는 전화회담을 가졌으나 정 장관과는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태도 전환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가 한국의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와 주변국들도 한국 편을 들어주는 상황에 한국은 일본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일본의 뜻대로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한국과의 회담을 요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유네스코에서 사도광산 등재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한국과 얼마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였는지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과 진정으로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은 일본의 손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본의 편에 서면 얻는 이익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같은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도 한국의 편을 드는 것이죠. 한편 한국은 일본과 달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대규모 선박 수주를 연이어 받으며 조선 업계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위험 속 유럽 가스관이 잠길 우려가 높아지자 파이프 대신 바다로 운반해야 할 필요성에 LNG 운반선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조선업이 수주 훈풍에 완연한 호황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달 10일 기준 총 46척을 수주했고 수주 금액만 하나 7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돈 되는 것만 계약한 선별 수주입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신규 LNG 운반선 6척을 수주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명절 연휴 1조 9천억 원 상당의 대규모 선박을 수주한 데 이어 연이은 1조 원대 신규 수주입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미국 LNG 생산업체 벤처글로벌 LNG로부터 6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했습니다. 선박 사양은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대형 LNG 운반선으로 대우조선이 자랑하는 고압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고도화된 제액화 설비가 탑재돼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 배기가스의 대기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가는 척당 2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총 12억 6천만 달러, 약 1조 5,100억 원입니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2주 만에 조단위 잭팟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대우조선은 설 연휴에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 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또 다른 유럽 선주와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하면서 1조 9천억 원 상당의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운항 중인 686척의 LNG 운반선 중 가장 많은 174척을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조선해양도 신규 수주에 성공했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은 9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대형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수주 금액은 5,347억 원입니다. 이에 조선업계 관계자는 노후 선박은 LNG 운반선 등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성과도 지난해 대비 5% 넘게 성장했다며 LNG 운반선 수주 랠리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인 국제사회 속에서 일본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한국은 그와 반대로 주변국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